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한 뒤에 체포됐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혐의 외에도 업무와 무관한 윤 대통령의 생일에 경호처 직원을 동원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재작년 경호처 창립 60주년을 겸해 윤 대통령의 생일 파티를 한 것은 인정을 했는데요. 이때 경호처 직원들이 불렀다는 윤 대통령의 생일 축하 노래, 윤비 어천가로도 불리는 이 노래가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수 권진원 씨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곡을 개사한 건데요. 개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 북한에서나 부를 법한 낯뜨거운 내용 아닌가 싶은데요. 이틀간 공수처의 조사도 불응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랫말처럼 칭송받을 만한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까 곱씹게 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YMCA 토론, 민원 해결사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17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은 광양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광양시와 여수시를 연결하는 이순신대교 인근에 이순신대교 기념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관리가 되지 않고 거의 방치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순신대교 준공을 기념하고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이순신대교 기념공원. 이순신과 관련된 조형물 등 총 30억 원을 들여 완공됐지만 이 해당 공원이 공원 조성된 지 17년이 지나면서 조형물이나 주변 시설이 거의 방치되고싶이 하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광양시는 해당 공원의 관리 주체가 광양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을 투입하거나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해당 공원이 광양항과 이순신대교 또 중마동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인데도 시설이 낡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로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정리를 해보면 공원은 조성되었는데 이 전남도와 광양시가 이 공원 관리를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 주민들은 공원 조성 당시 광양의 관광 브랜드 대표 상품으로 만들겠다며 이 의혹들이 대단했지만 이 막상 공원이 조성되고 나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행정당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정체성이 담겨있는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딴 공원인데 왜 이렇게까지 좀 관리가 안 된 건지 안타깝습니다. 이미 조성된 공원인 만큼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시설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광양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순신대교 기념공원을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학습체험 공간이나 또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딴 공원인 만큼 역사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시키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특히 지역 일부에서는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체험 공간으로 조성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도 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지역 일부의 공원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과 이 공원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 광양시는 이 현재 광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도 예산이 부족해 어려운 형편이라며 이순신대교 기념공원까지 광양시가 떠안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 공원 관리를 광양시가 당장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광양시가 예산 문제로 해당 공원의 관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이 광양시가 일단 나서서 이순신대교의 기념공원의 관리나 활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 전남도와 협의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 계획을 수립해 이 방치되고 있는 공원의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치되고 있는 이순신대교 기념공원의 활용 방안 얼른 모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민원 해결사 시간에 저희가 40년 만에 철거되는 여수 오동도 종합상가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수시가 이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가 오동도에 조성된 종합상가의 시설 노후화를 감안해 철거와 함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동도 종합상가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는 상가를 철거하고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등 국가시설 유치를 통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네. 보고회에서는 최정기 여수시 부시장을 비롯해 국립공원공단 관계자와 교수, 또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는데 이 상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네. 연구팀은 상가 철거 후의 활용 방안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생태탐방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설치 또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또 활성화센터, 힐링가등센터, 글로벌 해양교육센터, 또 지속가능하다는 뜻을 가진 이 동아시아의 공동 프로젝트인 세자트라숲 등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여수시에 제안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활용 방안 중에서 생태탐방원 조성에 대한 여수시나 지역사회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용역 최종 보고에서 제안된 활용 방안 중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에 대해 여수시나 지역사회의 관심이 비교적 높은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해당 공간을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을 위한 친환경 생태체험 공간으로 조성해 위축된 여수 관광에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동도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여수시로의 관리권 이양 등의 문제가 남아있고 또 사업 추진에 앞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우선은 종합상가 철거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 철거 이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순천입니다. 순천시가 새해부터 공공심야약국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를 했는데요.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원도심 지역에도 추가로 심야약국을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순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기존의 1개에 불과했던 심야약국을 2개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히자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원도심 지역에도 심야약국을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는 새해 들어 기존의 신대지구에 1개소가 운영되던 심야약국에 추가로 순천시 조례동 지역에 약국 1개소를 추가로 심야약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순천시 서쪽 지역,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이 원도심 지역에도 심야약국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순천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심야약국이 신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야간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 병원도 신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은 공공 심야약국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 복용이 가능하도록 공공 심야약국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령 인구가 높아지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고민도 높아지고 있죠. 네, 이 고령 운전자 사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한 제주항공 참사가 있던 날 오후 서울 목동 깨비시장
시장에서는 70대 중반 운전자가 골목에 행인을 치고 질주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또 그 전에 지난해 7월에는요.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역 참사를 비롯해서 최근 이런 차량 질주 사고의 운전자가 대체로 노인이었습니다. 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요. 2019년 전체 교통사고의 14.5%였던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요. 2023년 20.0%까지 올랐습니다. 또 60세 이상 운전자의 추돌 사고 증가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사회 안전을 위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좀 제한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70세 이상부터는 자진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려보다는 면허 반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사고는요. 본인을 포함한 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사고 발생 시 제동 및 회피 기동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또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요. 운전을 할 때 고령 운전자들의 불안한 운전을 볼 때가 많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고령 운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신호 위반이나 또 차선 변경 등으로 간접적인 사고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인지가 좀 늦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느끼죠. 그리고 이제 이 반사 신경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위험했을 때나 뭐 그랬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무조건 70 이상부터는 반납 무조건. 굉장히 많이 걱정되죠. 80세신데 지금 신체 나이하고 운동신경하고 그 생각하고 다르신 거죠. 본인들은 더 운전할 수 있고 더 사회활동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너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개인적인 부분까지 반납을 하시라 강요를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버님이 운전면허증을 꼭 반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네,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사고율이 좀 높아지면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을 점점 더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행이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반납률은 그리 높지 않아요. 네, 지난 2019년부터 각 지자체마다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반납 률은 매우 낮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요. 매년 2%를 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요.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1.96%, 2023년에는 1.65%, 지난해에는 1%가 안 된 0.92%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반납 비율이 낮은 것은 뭐 본인 스스로 난 아직까지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아주 단편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요. 반납 시 지역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현재 순천시와 광양시는 각각 30만 원, 여수시와 고흥군이 각각 20만 원씩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회성 혜택이요.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반납률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고령 운전자들은요. 면허를 반납하는 순간 자신들은 교통약자, 보행약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예. 특히나 시내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요. 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교통 사막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 고령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이유가 이 병원 방문이나 생계형 운행입니다. 이 별도로 교통수단이 보완되지 않는 이상은 운전면허 반납이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지. 운전 잘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운전했는데 나 반납 안 해. 나 운전 없으면 운동 나 못해. 안 해. 아니 능력 건강하면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욕심에 이제 내가 차를 운전을 편리한 껴한단 말이에요. 활동력이 약하면 안 해야지. 그걸 강제적으로 또 뺏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조절 수밖에 없지. 그 사람이 발을 문고불리하네. 요즘에 누가 걸어다니길래요? 안 걸어다니려고 그래. 그 뭐 교통비 뭐 20만 원 그건 뭐 1년이면 써보지. 1년도 안 가지 한 2, 3개월이면 다 가면 다 그저 어르신들도 다 지금 차를
한 번씩 이렇게 반납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대로 그냥 건강이 허락하면 그냥 그대로 끄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아유, 난 못해, 안 해, 건강한데 왜 해야 돼, 뭐 이런 인터뷰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 부모님만 봐도 이제 60대가 다 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70대 이상에서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하면 지금 너무나 멀쩡하게 잘 운전을 하고 계신데 좀 기분 나빠하실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나는 아직 노인이 아닌데 나 멀쩡하게 운전 잘하는데 왜 이걸 반납하라고 하는 건지 좀 마음 상해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인터뷰처럼 가장 큰 부분이 이동권일 듯합니다. 특히 면 지역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부족해서 이동이 제한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운전은 생존과 또 일상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반납한다는 게 쉽지만은 또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수시만 봐도요. 대부분의 고령 운전자들은 병원 진료를 위해서 뭐 돌산읍, 화양면, 소라면에서 시내권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예. 개인 차량이 없다면요. 시내버스를 타야 하지만 배차 시간이 1시간이 넘고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요. 이 30분 거리를 2시간, 3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시장에 판매할 수확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고령 운전자들이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이 반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일부 지자체에서는요. 바우처 택시를 운영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여수시에서도요. 지난해에서 올해도 이 70대 이상 운전자 중에 영업용 차량, 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읍면 지역의 차량, 고령자 등 여러 기준을 대상으로 차선 이탈 경보 장치를 80대 지원합니다. 예. 이렇게 제한보다는 고령 운전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노인입니다. 이 수명이 길어질수록 노인의 수는 늘어나고 또 그만큼 이동권의 수명도 길어질 텐데요. 이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고민과 현명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수 YMCA 김대희 총장님 그리고 여수경실연 박효준 정책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두 분?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4시에 여수구 흥국체육관 옆 도로에서 여수 시민들 한 300명 정도 계속 참여하시면서 여수 시민 그 시국 대회가 계속 열리면서 지금 이제 체포 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되면서요. 내일도 합니다. 계속 간다. 헌법재판소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 여수 시민들 시국 대회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저도 이거 보면서 앞으로 좀 여러 일정들이 이제 서서히 윤곽이 좀 나와요. 2월 4일까지는 그 변론기일이 정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2월 되면 한 초중순 정도 되면 헌법재판소가 바로 결정 들어가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13일까지 늘렸어요. 변론기일은 3차를 더 늘려가지고 어제 최종 결정을 했고요. 저는 지난주에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사실 알턴 일을 하나 뺐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조금 고생했는데 치료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알턴이도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가에 뭔 일 있으면 저도 일을 하나씩 이렇게. 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 무서운 말씀을. 자, 그제 오전이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런데 한남동 탄핵 찬반 집회로 대표되는 국민적 분열이 정말 더 심해졌고요. 또 경제, 의료 등 국민들의 기본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는 더 어려워졌지만 해결을 누가 해야 할지 해결의 주체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혐오가 좀 극명해져가는 지금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국민적인 갈등 그리고
그 사이의 혐오들을 좀 짚어보고요. 진단해보고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할지 지혜를 좀 모아보는 시간으로 말은 좀 거창한데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분 체포되는 과정을 전국에 이제 생중계가 됐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효준 위원장님. 저는 그 중계를 보면서요. 이번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큰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어요.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국회 앞으로 몰려왔던 젊은이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군인들도 그렇고 이번에 경호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한 그 불의에 대한 한 거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응할 줄 아는 힘들을 가졌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 미래는 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호처. 네. 있는 젊은이들. 네, 그렇습니다. 예. 김대희 총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어떻든 헌재나 사법의 결정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적 사실에 대해서 이번 헌재와 사법부는 정확히 결정을 할 거다. 유죄로서 결정을 할 건데 저는 이 사건이 끝나고 났을 때 만약 이제 사법의 영역에서 결정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걸 치유하고 갈 수 있는가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세대적 갈등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 경제적인 뭐 조건마저도 갈등을 양산하는 구조라서 저는 앞으로 정치가 좀 해야 될 영역이다. 이 문제 어떻게 좀 같이 뭐 화합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극단적 분열의 양식을 정치 영역에서 좀 올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희망이라도 가졌으면 좀 좋겠다고 좀 봅니다. 예. 저는 거기 나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많이 봤어요. 의원님들. 예. 봤더니 야 어떻게 저런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을까?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의 정당의 정책 방향은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 입장을 두둔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아주 극우의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면 과연 국민의힘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이 사태가 다 끝나고 난 후를 좀 각각 방향으로 좀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만 좀 극단적으로 여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이번 비상계엄과 또 탄핵 사태로 갈등이 좀 최고조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김대희 총장님? 제가 봤을 때 일반 국민들 입장 속에서 봤을 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수만 명, 많게는 뭐 한 10만, 20만 명의 조직적 동원이 일어나면서 극단적인 대결의 양상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강우병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노골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진보와 보수, 좌와 우 뭐 이런 영역을 떠나더라도 서로 극단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대규모 동원 능력을 가지면서 대중 동원 능력을 가지면서 우리 국론의 분열을 우려할 정도로 이렇게 양상들이 박근혜 정부 이후에 나왔는데 이게 뭘까 하고 고민을 좀 해봐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1등만이 살아남는 사회. 이것이 결국 근본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요. 정치도 보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도 단 한 표, 단 한 석이라도 더 많이 가지는 정당과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다 취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극단적인 대결의 상황 속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고 뭐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의석을 가진 다수 정당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에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나 내용에도 효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정치적으로도 1등만이 당선자만이 모든 걸 뭐라 그럴까 집중해서 가져가는 측면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우리 사회가 너무 부의 편중, 경제적 편중이 너무 심해요. 1% 가진 자만이 모든 것들 다 가지잖아요. 제도도 가지고 뭐 부자 감세뿐만 아니라 세금 정책이나 모든 혜택들을 다 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적인 절망감에 쌓여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국론 영역에서도 절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심해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그런 거예요? 거죠. 1등만이 모든 것을 다 가져버리는 이런 사회 시스템에 1등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좌절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분열로 저는 간다고 좀 봅니다. 박효준 위원장님 동의하시나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번에 보듯이 문제는 뭐냐면 동원된 분열이라는 것들이 문제예요. 동원된 분열이라는 게. 그러니까 소위 그 분열 양상들을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정치 영역에서 만들고 그 분열 양상들을 정치 영역에서 동원해내고 그것을 오히려 또 과도하게 대표성들을 가지게 함으로써 마치 우리 사회가 대단히 많은 분열 양상을 가지고 있는 양 보여지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정치는 사실은 싸워야 맞는 거죠. 싸워야 맞는 건데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게 더 좋은 정책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게 맞고 그래서 더 많은 표를 얻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야 이제 민주사회인 거죠. 근데 그것은 관계없이 지금 싸우는 건 뭐냐면 모두 다 자기들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분열되고 싸우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 국민들을 동원해내고 그 동원한 국민들이 오히려 아주 적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표성을 가진 양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양 이렇게 포장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분열을 더 크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 이렇게 부분은 생각합니다. 이제 극우 지지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극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예. 저는 저기도 사실은 동원되지 않은 인력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촛불을 하고 응원봉했던 행진들은 동원되지 않았던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동원된 인력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정책을 갖고 싸워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뭔가 정치인들의 약간 이익 가지고 그럼요. 분열돼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안 좋아 보인다. 그것을 마치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5대 5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들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어떤 것이 상식이고 어떤 것이 비상식인가 이런 경계도 굉장히 모호해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대희 총장님? 저는 이게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동안 우리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2000년대 들어오기 전에만 해도 대체적으로 방송과 언론은 주류 방송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평가와 방향을 제시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후 들어서서 우리가 다양한 뭐 소셜 미디어라든가 뭐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유튜브가 중요한 연결이 되고 또 종편이 만들어지면서 허용되면서 이게 다수 주류의 방송과 신문이 아니라 이제 영역이 더 그럼 정보의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뭐 영역이 확장되면서 가버리는데 결국은 이 주류 언론의 정보 대신 그러면 다양화된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유튜브 영역 속에서 뭐 정보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 윤석열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유튜브만 보는 거잖아요. 방송사나 언론사의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이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거죠. 모두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편향성이 더 심해져 버렸거든요. 편향성이 더 심해지면서 다양한 지식과 상식과 정보를 습득해서 분석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딱 듣고 싶은 한두 개만 보면서 모든 편협한 사고를 정상적인 상식으로 인정해버리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미디어 영역의 좀 역할과 책임들이 새로운 좀 대안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러한 상식과 비상식의 영역이 혼돈하거나 경제가 모호해지는 역할로 갈 것이라고 좀 봐요. 주류 미디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그래도 보세요? MBC 필요하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공 미디어와 주류와 비주류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알겠습니다. 박효준 위원장님 어떻게? 저는 보시나요? 이번에 윤석열 체포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동안에 우리가 이 사법 결정 과정들을 봤을 때 대단히 좀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죄를 짓는 건 분명한데도 풀려나거나 뭐 집행유예를 받거나 이런 과정들을 많이 봤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번에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죄라는 실체적 사실은 있는데 그거 따지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과정이 어땠네, 절차가 어땠네, 거기에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하나하나의 시비를 걸고 지연시키고 왜곡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정의라는 것들이 과연 구현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부터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은 자기 지은 죄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뭐 이게 체포적부심이요? 사실은 봤더니 1년에 뭐 30건도 안 된대요. 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가 법이라는 상식이라는 걸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리더라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신뢰도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저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실체적으로 네가 지었던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에 관한 상식이 무엇이냐를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계속 절차적으로 뭐 부적합하니 뭐 이게 청구 대상이 어디니 이런 이야기들을 끌려다니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기본 상식을 좀 가지고 상식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리더들이 상식을 좀 잃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태 그러면 옛날에 그 죄 지었던 사람이 이렇게 풀려나 이런 방식으로 풀려났구나. 이런 걸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렇게. 예. 또 특히 우려스러운 것이요. 국민들의 이런 갈등이 깊어질수록 상대를 향한 혐오 같은 것들도 심해진다는 겁니다. 양분된 국민들끼리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비난하고 근거 없이 혐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두 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효준 위원장님 먼저. 저는 크게 이제 익명성 그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우리의 망각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해서 익명성은 보장돼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 예. 그것을 타인을 위해하거나 거짓을 선동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보장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매체에서 익명성들을 보장하면서 오히려 사실은 말이 아니라 배설의 수준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나가거든요. 이것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아까 총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알고리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 이렇게 스스로 이제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와 상대를 적으로 만드는 이거 너무 강화되면서 그렇게 폭력적인 말들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 또 하나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망각이에요. 망각. 어떤 걸 잘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분명히 너무너무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잊어먹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위헌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절차를 따지는 그것이 더 중심이 되는 망각. 저는 오히려 방송에서도 이것이 먼저 좀 짚어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윤석열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과정들을 갖고 있느냐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잘못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좋은 글씨를 좀 계속 좀 달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이 내란 옹호했던 땡땡 정당, 뭐 빠로 들고 갔던 의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들이 잘못해왔던 객관적으로 잘못해왔던 것들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붙는다 이런 것들 인식해야만 함부로 이런 짓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중앙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예, 뭐 의원 얘기처럼 1, 2년 지나면 잊어버리니까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망각.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고 화를 냈잖아요. 근데 그 순간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1년 후에 다시 선거 과정 가면 그때 당시 이슈만 가지고 그걸 따지고 있단 말이죠. 예. 뭐 정치 지역만 가지고 따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그런 잘못들 그런 이야기들 한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환기시키고 상기시키는 노력이 좀 시민사회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선거 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혐오 문제는 인간이 어떤 공동체 국가라든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유럽도 사실상 뭐 특정 종교 이슬람 종교에 대한 극단적인
뭐 혐오라든가 아니면 특정 인종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과정들이 좀 지나치게 뭐라 그럴까 정치와 좀 결합이 되어 있는 정치 경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내부적 내용이거든요. 우리 내에서 뭐 종교 영역도 그렇게 막 극심한 갈등은 없는데 어떻든 이런 혐오 현상들이 너무 좀 지나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성의 특정 성과의 대결, 지역과의 문제 사실상 그러잖아.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러면서 당장 그 인식 자체는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특정 계층에 대한 문제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좀 편중되고 아까 초기에 말한 것처럼 1등이나 그걸 획득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극단적인 형태가 혐오적 언어로 행동으로 좀 나온다고 보는데 이 혐오는 보통 우리가 심리학자들이나 동물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능이라더라고요. 그래요. 네, 보통 우리가 어떤 적이 있으면 동물들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거나 싸우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 본능은 기피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다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사회의 모든 정치 경제의 제도화된다는 것은 그것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좀 보는 건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더라도 본인은 가장 뭐랄까 혐오를 만들어내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왜 그럴까 싶었더만 이 혐오는 해결할 수 있으면 이게 교육의 과정이거든요. 사회와의 이 과정, 사회성과 교육을 통해서 이런 혐오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양상인데 예. 본인은 이 사회성을 가지는 교육을 안 받아봤어요. 대학까지 나오면서 남을 배려할 필요도 없고 남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었고 검찰이 되면서 이런 배려나 관용이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이런 행태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교육을 안 받아봤으니까 극단적으로 혐오의 형태를 발출했는데 우리 사회도 그런 것입니다. 교육과 사회성의 과정,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 관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사회와 학습화되는 과정들 이런 내용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좀 심화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혐오 분열인 게 사실은 본능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협동적인 체계로 바꿔갈 거냐에 그렇죠. 대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들을 이제 묶어내는 과정이 첫 번째는 사실은 직접 상호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관계들이 대단히 많아지면 그들 간의 상호작용들이 그렇죠. 많아지면 협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그런 과정들을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분열된 집단이라고 있으면 그들을 서로 나눠놓고 떼어놓고 야 너희들 화합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들을 만나게 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그다음에 하위 방법으로는 뭐냐면 대외의 적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지금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정당이 각각의 지역을 묶고 어떤 집단을 묶어가지고 대외의 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분열 상황에 이익을 얻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사실은 살피고 이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비상계엄 이후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국정과 사회의 공백이 불가피한데 이전에 언급하셨던 사회 대개혁에 대한 의제들을 좀 구체화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부터 이제 다양한 개혁적 요구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있고 사실상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 헌법재판소 과정에서도 다양한 원인을 제공할 거라고 이제 밝혀질 건데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당장 지금 뭐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20일이죠. 내일 모레인데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다 미국을 가고 있는데 우리만큼은 대통령이 부재하고 정부가 거의 자기 역할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는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좀 일어났으면 좀 좋겠다고 봐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전에 우리가 제안하셨던 대개혁 의제들을 좀 봤는데 되게 중요한 의제들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이 저는 우리가 이런 의제가 필요하다 방향성들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정치인들에게 던지는 방식으로는 이제는 곤란하다. 그렇죠. 그동안에 끊임없이 시민사회가 그런 노력들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들 자기들의 이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그런 의제들을 만들어내고 과제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결과를 보자면.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은 정말 괜찮았던 의제가
중요했던 의제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예. 이번에는 시민사회가 조금 관련한 의제에 대한 원칙과 세부적인 과제들까지도 만들고 그것을 정치가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당신들이 실행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방식으로 가야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가야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람직한 방향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실천을 꾸준히 해 나갈지가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의제 영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속가능 발전 의제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민사회가 이 분야에는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원칙은 무엇이고 방향성은 무엇이고 이거에 필요한 당장의 과제들은 무엇인지 뭐 5년 안에 해야 될 과제가 있을 거고 10년 뒤에 할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압박하는 이런 운동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사회 대개혁 영역 속에서도 특히 이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떠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정치 개혁 문제도 나올 건데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인 양극화 문제, 그리고 뭐 저출생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 경제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이고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좀 우리 경제를 앞으로도 좀 암울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우리 주변에 막 꽉 참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활로와 방향들 저는 정치권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고 예. 박유중 뭐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민사회가 국민들이 함께 좀 이 담론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데 예.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세금은 곧 정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민감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려면 정부의 재원이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문제는 사실상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면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예. 정부 스스로가 재원을 줄여버리면 이건 풀지 말자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에 불과한 이 초부자 감세 정책들을 어떻게 다시 환원시켜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러면서 뭐 금융투자소득세라든가 이것들을 다시 인정하고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내야 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복지 영역도 보면은 한 80% 정도가 특히 이제 장애인, 노인, 뭐 어린이, 이 돌봄, 케어가 복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데 이것이 80% 정도가 다 개인 법인들, 개인 소득자들이 다 사업을 들어가 버리고 공공의 영역은 거의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복지 영역 속에서도 어떻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들 누구나 다 국가가 나의 삶과 죽음을 관장해 줄 수 있는 이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좀 방향들이 제시할지 좀 저희들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말씀하신 민생 경제 분야랑 보건 의료 분야 어떻게 보건 복지 분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들은 뭐 저도 동의하고요. 이것은 사회적 합의들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북유럽의 이게 복지 선진 국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국가들을 이 과정도 사실은 한 30년 이상의 노조 노동 단체들과 정부의 합의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신뢰를 만들어 왔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좀 집약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주 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복지 영역에서는 저는 좀 앞으로 우리나라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전에 우리가 꼭 그렇게 장애인, 노인 뭐 이런 방식으로 복지를 접근했기 때문에 마치 국민들의 세금들을 그들만이 시혜를 받는 양 이렇게 여겨지는데 저는 복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도 그냥 시민의 일부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는 거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전환들이 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편적 영역의 복지를 늘릴 거냐 이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재원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 이런 그리고 어떻게 재원을 발굴할 거냐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핵심은 뭐냐 하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차별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당신은 수도권에 살아요. 저 지방에 살아요. 거기서부터 건강의 문제, 목숨의 문제가 결정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역 차별이 없는 의료의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저는 중심에 둬야 되는 거고 사는 지역과 공간에 따라서 차별과 소외가 가져오는 것이 의료 문제가 가장 심각했고 이것도 의료 문제도 민간 의사들한테만 다 맡겼다. 민간 의사들을 민간 병원한테만 주요한 역할을 다 맡겨버려서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만 의료 서비스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수도권과 대도시가 아닌 영역은 오히려 소외나 극단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영역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의료의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이번 의료 사태의 해결 방법이면서 향후 30년, 50년 동안 지역에 살더라도 의료만큼은 소외되지 않는 그런 뭐 정책적 구조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거기 돼서요. 관해서 한마디만 짧게. 그러니까 이게 이 의료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윤석열이 취했던 특정 집단을 악마화해서 그래서 너희네들은 나쁜 애들이니까 내 말 들어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공 의료 문제에서 가장 큰 거는 지방 의료의 문제거든요. 이들은 사실은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 그러니까 내과나 외과, 그다음에 소아과 이런 좀 부족한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거냐, 그거는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지 이게 사실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의제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시민사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과 계층을 다 포괄하고 있잖아요. 시민사회는. 그래서 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이런 좀 담론화 과정들을 가져내면서 모아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정당도 불러서 다양한 내용들을 어떻게 공고하게 불가역적으로 이게 어떻게 좀 차분하게 할지를 방법들을 좀 논의하고 있고요.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2월 달 들어서면서 각 단체들이 이걸 어떻게 좀 의제화 세팅시킬지 좀 다양한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저는 성공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각각 나눠졌던 또는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의제들을 작게나마 시민사회는 그런 데서는 자유롭잖아요. 정파적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작게 성공하는 경험들을 만들고 이것을 확산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된다. 저희도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좀 연구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작업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 IMC의 김대희 총장님, 여수 경실련의 박효준 정책위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1월 17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